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5.56mm 소총탄에 들어갈 신기술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이번에 진수한 장보고3 배치2의 첫 번째 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 때 공개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해성5 이야기입니다. 해성5는 지금 SLBM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외신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이오 시스템에서 경쟁업체의 핵심 부품의 공급을 막아서 공정위에서 제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이번에 K9 자주포의 방향 포경 입찰 과정 중에 신보라는 부품업체에게 경쟁업체인 우경과학이라는 업체에 개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오 시스템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그 개수기 조립체를 신보와 공동으로 개발한 게 이오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신보와의 계약 때 개수기 조립체를 타사에게 판매하지 말라는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오 시스템은 이 계약을 근거로 개수기 조립체를 경쟁업체에 판매하는 걸 막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공정위가 문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방위사업법에서 독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점 행위는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오 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오 시스템은 기존에도 좀 말이 많았던 업체였지 않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K11 개발할 때 조준경에 균열이 갔다던가 하던 게 기억나는데 그것 말고도 좀 문제가 많았던 업체 아니었나요?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라크에 대한 천궁 판매 사업이 이번에 한화의 두 회사가 정식으로 LIG와 천궁2의 구성품 판매를 계약함으로써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레이더를 공급하는 한화 시스템은 8,600억을 그리고 발사관과 발사대 등을 납품하는 한화에어로는 총 6,170억의 계약을 LIG와 체결했는데요. 솔직히 원래 같으면 이런 계약은 LIG가 아니라 이라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거지만 이라크는 LIG와 천궁2 공급에 관한 일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가 이라크가 아니라 LIG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라크에 대한 천궁 판매로 갈등을 겪던 두 회사의 갈등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라면 원래 한화가 주장했던 게 결국은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했는데요. 만일 이라크가 이번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전부 LIG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마디로 이라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KDDX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상생안으로 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상생안이라는 건 결론은 상세 설계는 현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한화도 설계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6척의 KDDX를 현대와 한화가 공평하게 3척씩 나누어 건조한다고 하는 방안으로 방사청이 마련한 방안인데요. 결론은 지금 흐름이 이 방안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방사청장이 KDDX 사업을 다음 달인 11월 달에 방추위에 상정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국회에서도 상생안을 지지하는 여러 발언들이 나온 상태라 현대도 그리고 한화도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으로 가자고 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당장 지금 현대에 대한 벌점 기간을 1년 연장해버린 것도 바로 현대가 방사청의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이루어진 조치로 지금 심지어는 현대 조선이 위치한 울산에서는 지방의회 등 각종 기관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사청은 그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화에서는 상생안을 받아들인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가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다는 건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계속 현대가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방사청의 압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대도 고집을 꺾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번에 현대에게 이루어진 벌점 기간 연장은 어떻게 보면 방사청의 업체 길들이기의 일환이고 방사청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보이고 그래서 아마 어쩌면 현대가 상생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대에 대한 벌점 기간을 연장한 방사청의 방침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만일 계속 현대가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사청은 지금보다도 더 한 조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현대가 상생안을 받아들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방사청에서는 다음 달인 11월에 KDDX 사업을 방추위에 상정을 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결정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는 KDDX 사업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지금 해군에서는 KDDX를 무려 18척이나 건조를 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골드 함대라는 걸 만들고 대형의 주력함과 호위함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트럼프는 과거 전함의 영광을 되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함선인 대형 전투함보다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미 해군의 주력함은 바로 호위함들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 해군은 앞으로 지금의 이지스함보다도 더 작은 크기의 함선을 실질적인 주력함으로 삼아야 하고, 그것도 트럼프가 대형 함선의 건조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버리면 그 호위함은 최대한 저렴하게 생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우리의 KDDX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빨리 KDDX 사업이 시작되길 기원하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해성5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장보고3 배치2의 초도함인 장영실함이 진수를 했는데요. 장영실함이 어떤 함인지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건조한 3,600톤급 잠수함으로 기존 장보고3 배치1인 도산 안창호함이 수직발사관 6개, 그리고 일반 원통형 소나를 가진 것에 반해서 장영실함은 수직발사관이 10개, 그리고 함수의 말구평 컨포멀 소나를 가지고 있어서 소나 탐지력도 그리고 공격력도 대폭 상승한 잠수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번 진수식 기사를 보셨겠지만 이번 진수식에는 잠수함에 탑재되는 무장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장은 총 5가지로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가 자주식 기만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범상어 중어뢰, 그리고 세 번째가 자주식 기뢰인데요. 문제는 앞쪽의 3가지 무장을 설명하는 판넬이 같이 공개되었는데요. 마지막 2가지 무장에는 그 무장을 설명하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2 무장에 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무장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마지막에서 2번째 미사일은 해성3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마지막 무장은 해성5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해성3라고 쓰여진 무장은 여러분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던 무장이죠. 이 무장은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토마호크, 그러니까 육상에서는 현무3라고 알려진 순항미사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상에서는 현무3라고 불리던 미사일이 잠수함에 탑재되어서는 해성3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해성3는 미사일이 캐니스터에서 꺼내져서 그 모습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정체를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옆에 있는 해성5는 캐니스터를 통째로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해성5의 정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이 미사일은 우리의 잠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4-4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램제트 방식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정확히 2 미사일 중에 어떤 미사일인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웃기게도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타르니에서 이 미사일을 한국판 오닉스라고 소개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오닉스 미사일은 제식명 P800으로 야혼트라고도 불리며, 인도에 수출된 수출형 모델은 브라모스라고 불리는 미사일로, 우리는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바로 이 오닉스 미사일의 램제트 엔진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한 게 우리나라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1년에 이 미사일의 시험 모습을 공개를 했고, 이미 오래전에 개발 완료되었다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정작 실전 배치 소식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이 미사일이 우리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라고 기사를 올린 것입니다. 과연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매체의 말처럼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라고 100% 확증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도 우크라이나 매체의 말처럼 이 미사일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에서는 이 미사일을 우리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표준 수직발사관인 KVLS에도 탑재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오닉스는 무게 3,000kg의 직경은 대략 67cm로, 그래서 항공기는 초대형 전투기인 수호이 27 계열 기체들에만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오닉스 미사일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의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그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서 무게 1,500kg에 직경은 533mm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과연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어뢰 발사관이 아닌 수직 발사관에 탑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수직 발사관에는 현무4-4 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매체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에는 현무4-4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탑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왜 이 미사일의 이름이 해성5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해성1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한국형 하푼 대함미사일이고, 해성2는 육상의 현무3 순항미사일의 함대지 버전. 참고로 해성1을 기반으로 하는 함대지 미사일은 해룡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보유한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지금 두 종류입니다. 해성을 기반으로 해서 해성과 마찬가지로 경사 발사대에 배치되는 해룡, 그리고 현무3를 바탕으로 KVLS에서 발사되는 해성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잠대지 버전으로 만든 게 해성3입니다. 결론은 그렇다는 건 이번에 공개된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의 이름이 해성5라는 건 이미 우리 군은 함대함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해성4라는 이름으로 이미 실전 배치해서 KVLS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함대함 버전과 그리고 잠대함 버전이 존재하며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육상의 발사기에서 발사 시험을 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은 지대함이라고 주장을 했던 게 최소한 지금 시점까지는 실제 지대함 버전의 존재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공대함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개발하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잠시 중단을 했는데 그 역할을 이 해성5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해성5의 무게는 1500kg이고 우리의 KF-21의 무장 파일론의 최대 탑재량은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400kg입니다. 그럼 1400kg까지 탑재 가능한 무장 파일론에 어떻게 1500kg짜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공대함 버전으로 만들면 공중에 제트 전투기에 탑재되면 부스터의 길이를 줄여서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대함 버전은 부스터의 크기를 줄여서 충분히 KF-21에 탑재 가능한 무게로 줄이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원하기만 하면 분명 KF-21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군에서는 이미 이 미사일에 탑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군은 이 미사일을 왜 탑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 초음속 공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지금은 그 개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언젠가는 바로 다시 개발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초음속 공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해성5를 이용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공군이 이 미사일을 거부한 이유는 역시 이 미사일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부스터의 무게를 줄여서 미사일의 무게를 줄인다고 해도 이 미사일의 무게는 거의 KF-21에 탑재 가능한 가장 최대의 무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무장을 장착한 KF-21의 기동성은 상당히 저하될 것이고 적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적이 KF-21을 발견하고 공격을 해오면 KF-21은 생존을 위해서 이 미사일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공군이 꺼려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라면 KF-21에 타우러스를 탑재해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미사일이 엑첼엠제트 방식이고 엑첼엠제트는 그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엑첼엠제트 방식의 미사일은 최대로 낼 수 있는 기동성이 12G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함대공 미사일들은 30G를 넘어서 50G의 기동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엑첼엠제트 방식의 대함미사일이 정말 회피기동을 해도 요즘 최신 함대공 미사일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고체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미사일은 훨씬 기동성이 좋고 그래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높은 기동성인 30G 이상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군은 엑첼 램제트 방식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아닌 고체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공군은 해성5를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잠수함이나 함선에서 발사되는 해성5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함선에서 발사하는 함대함 미사일은 저도 공군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효용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잠대함 미사일은 다릅니다. 원래부터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함 미사일은 기존부터 정말 회피하는 게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함 미사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미사일의 성능보다도 적이 우리가 쏜 미사일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습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잠대함 미사일은 발사 수단부터가 바로 기습에 최적화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과 함선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초음속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상상되는 그 미사일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피하려면 결론은 잠수함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하는 걸 차단하는 게 가장 좋으나
그럼 상대 함대는 엄청나게 넓은 대잠 방어막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수함이 몰래 접근해서 어뢰를 수상함에 쏘는 것보다 어느 정도만 접근해서 대한미사일을 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장보고 원급부터 잠수함에 대한미사일을 탑재하는 걸 중요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아음속 대한미사일이 아닌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라면 아마 거의 10중 8구는 적 함선은 우리의 대한미사일 접근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 전에 피격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잠수함의 합동작전은 그 효용성이 아주 높으며, 그래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대를 상대해야 했던 구소련 해군이 정말 여러 종류의 잠대한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한미사일이 그 어느 대한미사일보다 가장 적함에 명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잠수함이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상함을 포착하고 대한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잠수함이 적함을 대한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적함을 포착하고 대한미사일을 쏘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면 임무는 90%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잠수함이 멀리 떨어진 적 수상함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잠대한 미사일만큼 효과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정말로 실전 배치되어서 잠수함에까지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번 우크라이나 외신에서는 이 미사일을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한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우리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직경은 533mm라고 알려져서 어뢰 발사관에서도 발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직 발사관에서만 발사할 수 있다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 미사일이 어뢰 발사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원래는 소총탄에 들어가는 신기술을 다루려 했지만 현무5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다루어 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룰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기 때문이고요. 어차피 소총탄에 들어가는 신기술 이야기는 저만 할 수 있는 거라 굳이 이번에 그 주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저보다 빨리 소총탄의 신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도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